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순환은 당의 순환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순환입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부산 국회의원들은 당의 인적 책임과 혁신에 적극 앞장서라. 새로운 목소리 가자! 지금의 한국당으로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영원한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총선에서 전체적인 승리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PK 정치 토크 이성권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모시고 시작합니다. 김세연 의원에 이어서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이거 바로 옆 동네에 좀 출마하는 박민식 전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형님 나는 어쩌라고 돌아오이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김도읍 의원 불출마해서는 이거 사실 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마 부산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무도 예상도 못했고 심지어는 당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나 황교안 대표한테까지 사전에 상의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요즘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거 이게 정치인 이렇게 한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가능할까요? 봐야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공수처법에 대해서 국회에 통과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수처법을 다루는 법사위원회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책임지는 의원이 없으니까 책임감 강한 본인이 먼저 내려놓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아마 동료 의원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도 불편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보는데요. 김세연 불출마, 그리고 김도읍 의원 불출마, 이 양김의 불출마는 배경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세연 불출마 같은 경우에는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자는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불출마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보수당과 깨를 같이 하는 면이 있죠. 반면에 김도읍은 한교안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이었죠. 얼마 전까지요.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의 중진 험지 차출론, 중진 용태론, 이런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표가 1차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공통점은요. 여담이긴 한데 두 분이 다음 지방선거 때 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이 본인이 출마를 또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김도읍, 김세연 의원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역구가 튼튼하고 그리고 나이도 젊은 편이고 의정활동도 잘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인물들인데 그걸 내려놨다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보수 입장에서 그 충정을 헤아려야 된다. 맞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벌금형의 구형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 없이 받은 구형이고 정식 재판 청구 통해서 검찰 공소 사실에 소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벌금 500만 원이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선거에 5년 동안 출마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김도읍, 장제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낙동강 전선이란 말이죠. 낙동강 전선에 지금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전선을 올해 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산 지역의 모 언론사가 여론조사한 걸 보면 낙동강 전선에 포함되는 사하구 그리고 또 사상, 또 북강서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 자유한국당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현역 의원 한 명은 불출마를 해버렸잖아요. 김도읍 의원이. 또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공천은 무난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본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대 후보로부터 당선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직 박탈당할 것이다라는 공격적인 논리를 아마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rumor가 돌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상대는 무조건 그렇게 공격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낙동강 전선에서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죠.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면 부산에 5개 선거구가 있고 또 경남의 김해 양산을 포함해서 4개 선거구가 있어서 우리 전체 선거구가인데 무려 9개 선거구를 차지하는 아주 큰 지역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이런 상황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렇게 읽히는 부분일까요? 부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적인 김도우 의원의 사태로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불리의 공학적인 징태, 그 정치인의 출마와 불출마가 발생시키는 유불리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부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정치적 비전과 지향을 보여주는가 여전히 이것이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산 친박 의원들이 지금 공심위원장, 자유한국당 공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지금 관심사인데 부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제 오늘 상간에는 또 김명호 전 영도 출신이죠. 전 국회의장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제가 먼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 흘러간 물로 과거의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친박 기득권 지키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마포에서 대패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졌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변화된 시대에 맞추는 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선 시기, 특히 공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은 당대표급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지속적으로 후보 발굴을 하고 발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게다가 실제적인 공천의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대희 대법관의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 마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도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되었다가 정관 예우라든지 고액 연봉 이런 문제 때문에 지명 철회가 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데 이분을 만일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게 되면 국민들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 인물로 보면은 김영호 의장도 지속적으로 의장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윤여준 예전에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후보 발굴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원하고 있는 인물입니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영호 의장의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가자! 하태경 책임대표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방금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 이성근 전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중앙당보다 한 발 앞서서 부산에서 시당 창당식을 가진 거죠. 새로운 보수당의 정신적 뿌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동시에 새로운 보수당의 심장은 여기 부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빨리 한국당 들어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쟤 하나 죽어가지고 우리 보수가 다시 승리할 수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새로운 보수당 안 만들고 기존의 한국당으로 이번 총선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저는 귀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뿌리 그리고 우리 보수의 뿌리는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진보의 뿌리는 그렇다면 또 DJ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겠죠. YS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부산을 상징하는 아무래도 정치 리더하면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는데 이분이 이제 3당 합당을 하지 않습니까? 민정당과 그리고 공화당 그리고 부산의 김영삼계 이렇게 3당 합당을 하면서 실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중추적인 역할을 부산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의 중심은 김영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을 지역적으로 바꾸어 봤을 때는 부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금 새로운 보수당 부산시당에서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아니 먼저 새로운 보수당 부산시당위원장에 취임하신 우리 이성건 의원님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YS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보수당을 이끄는 지도자는 유승민 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TK 보수의 적자를 자기가 표방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로 나가자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YS의 정치 인생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당 합당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이 YS의 정치 철학과 정치 노선의 요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과 싸워왔던 민주투쟁과 YS 요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당 합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보수의 상징으로 YS를 가져가는 것은 다소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좀 불편합니다. DJ뿐만 아니라 YS도 보수의 그 키워드가 아니라 진보의 키워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보의 키워드 아니고 민주주의의 키워드죠. 네.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키워드일 수 있어요. 그걸 진보 쪽이 민주주의를 독점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 안에도 민주주의의 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그러한 아성으로서 성지로서 역할을 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YS의 경우는 실제 3당 합당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민주당보다 더 반대편에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 이재호, 이부영 이러한 그 민중당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당에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주고 더욱더 산업화 세력에다가 민주화 세력을 갖다가 더욱더 가담을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의 우리 보수 정당들이 성립돼 왔던 이야기 것입니다. 속도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 YS의 정신을 잇겠다는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꼭 한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새로운 보수당은 창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구성원 각각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입당을 한다면 각각의 공천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을 이번에 창당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가치 지향을 지키면서도 집단적인 생존도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의 한 수였다고 선택이었다 보시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그럼 지금 취임을 하신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혹자는 새로운 보수당이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게 돼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 이름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섣부른 예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새로운 보수당이 출발한 이유는 보수를 재건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낡고 오래되고 기득권을 가졌던 보수들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력과 혹은 그 체질 그대로 유지가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쭉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통합의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뭉쳐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가 만났습니다. 예, 일종의 탐색전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유승민 의원의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게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황교안 대표 모습 한번 보실까요? 누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다고 한 일이 없어요. 한다고 한 일이 없는데 기사 써놓고 이건 취소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유민주 진영이 통합되고 하나 돼서 그렇게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거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정말 국민들을 우리가 꿈꾸던 그런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유승민 의원의 3대 원칙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라. 두 번째, 자유만 강조해온 보수의 아젠다를 공정과 정의로 확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틀이 아니라 네. 새로운 보수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이자. 맞습니다. 이 이야기죠. 네, 그렇죠. 이거 황교안 대표가 이거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요. 네. 그럼 자유한국당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 내부 투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본인은 저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박들이 중심이 된 기득권 정당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입장에 봤을 때는 새로운 보수당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통합을 네. 바깥에서 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분들이 뺏기지 않느냐. 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압력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네.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보수 재건 3원칙을 받아들인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네. 유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날 친박들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강행을 하게 되면 네,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보죠? 강행을 네. 하게 되면 탈당해서 우리 공화당으로 가겠다라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조금은 좀 숨고르기를 할 필요 있다라고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네. 통합의 흐름 속에 갈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렇죠. 당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네. 보시고요. 저는 황교안의 짜증에 대해서 잠깐 네. 해설을 해드릴게요. 저분은 지금 본인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의 자유우파 통합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어느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네. 같은 당으로 묶어가지고 네. 자유우파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공화당과 네. 새로운 보수당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민주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단지 보수파를 한 개로 만들겠다는 네. 목표만 가지고 네. 다 끌어넣겠다는 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보수파와 하는 우리 공화당과 하는 극우 보수로 갈 것인지 네. 새로운 보수당과 함께하는 중도 보수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꾸 보수파만 통합만 하자고 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오는 총선까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진보 정당과의 통합 논의는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이 통합과 관련해서는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서 통합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통합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네. 다만 민주평화당이든 여타의 정당이 네. 우리 민주당의 정신과 노선, 문재인 정부 성공에 대한 책임 있는 네.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당원들이 네. 당원 투표로 오케이 할 정도가 된다면 통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으로 그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름은 앞으로 새로운 보수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차철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데 그죠? 경남도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지금 차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계시니까요.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경남 양산으로 올 가능성이 개인적 의견이지만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인이 경남도지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네. 대선 출마를 해서 사퇴를 하는 바람에 네. 경남도지사직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준 적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아주 큽니다. 네. 그 이후에 본인도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고요. 네. 경남도민들한테 수차례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경남 양산으로 저는 올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김두관의 꿈입니다. 네. 김두관 우리 의원님은 아직도 대통령의 꿈, 대권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 최대 선구처인 PK 지역의 총선을 승리하는 데 기여하려고 하는 욕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 양산으로 김두관 의원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건영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경남 지역에 연구가 특별히 없습니다. 네. 특별히 없고 본인의 인지도나 지명도도 오히려 수도권에서 높기 때문에 학교는 부산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 학교 나온 거 외에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네. 저기 지금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뭐 양산 차출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차출설이 나온다는 것은 그 정도로 낙동강 전선을 민주당이 중요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건영 상황실장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격전지에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이팅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부인 구로을에 네. 이미 다양한 행사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그래 그런가요? 박영선 장관하고 네.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이렇게 네. 윤건영 상황실장하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도 분명히 나왔고 네. 그리고 지역의 신년 때 행사 때 또 간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그 길을 고정을 시켜놓고 행보를 네.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주의 키워드로 오늘 또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 눈입니다. 아유, 무서운 눈을 듣고 있습니다. 21세기 네. 그 한타지 영화 중에서 네. 최대 히트작이 네.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 네. 절대 권력을 네. 상징하는 절대 반지를 감시하는 이 사우론의 눈이라는 네. 예, 이런 탑이 아주 유명한 그렇습니다. 장면으로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네. 우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꼭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연동 형제 비례대표제는요. 네. 우리 민주당 의석을 8석에서 10석 정도 줄인다고 네. 정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지만 우리가 의석수를 줄이면서까지 이것을 통과시킨 이유는요.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꼭 통과시키려는 네. 국가의 백년대계, 국민의 시민 주권을 고약시키기 위한 판단에서 했다는 거. 네. 국민의 눈이 분명히 우리의 그 의도를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재 영입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5호까지 네. 5명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그 인재들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보면 네. 국민들이 원하는 이제까지 기득권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을 네. 소위 말하는 잘 나갔던 사람을 영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삶과 네. 우리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했던 분 5분을 네. 우리가 영입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정치를 네. 하고 있다는 네. 거. 이 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예, 무서운 국민의 눈이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성권 전 의원께서는 예, 마지막 네. 키워드입니다. 아유, 네, 친박의 저는 배신. 친박의 배신이라고 좀 잡았는데 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저희들이 만나는 유권자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 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서 다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쇄신과 개혁을 하면서 통합을 해야 되죠. 근데 현재 야권, 특히 보수 통합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밖에 있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네. 뭐 전진당이나 또 다른 정당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과거에 기득권을 누려왔던 친박들이 그 방해 세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아마 앞으로 권력 투쟁이 제가 보기로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당 지도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분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친박의 배신이 계속 저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네.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뜨거운 토론 감사하고요. 저희 시사만사는 여러 책임 있는 정당의 목소리를 부산 경남 지역민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